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법무부가 19개 법률이 흩어져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으로 통합을 해서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에 언론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악의적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찬성하는가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건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변호사 모시고 이 문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순입니다. 그리고 정보인권 전문가 단체죠. 오픈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께 좀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사,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성순 변호사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법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주 많은 형태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었고요. 예. 그런 형태를 이제 전 분야로 확대하는 정도 수준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언론사도 영리행위를 하는 이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어떤 회사로서는 예외가 될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니까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변호사님? 시대의 흐름에서 언론사도 이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예외가 되지 않는 것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손지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안이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에 기한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죠. 예. 근데 이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어떤 포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설명하면서 설명 자료에서 이제 가짜뉴스를 언급했고 뭐 필요한 사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례로서 대표적인 어떤 반사회적인 위법행위들, 네. 뭐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대참사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가짜뉴스를 같이 명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확실하게 이 가짜뉴스 유포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사 손해배상제도의 대원칙은 이제 피해자의 피해액만큼의 보상, 전부배상 원칙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함은 말 그대로 더 나아가서 처벌적인 속성을 띠는 것이거든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걸 억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 이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이제 사회적 공익적인 고려가 포함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기업이 명백한 고의성, 악의성을 가지고 소비자나 노동자, 약자의 신체, 건강,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허위사실 보도, 뭐 중과실에 의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억제되어야 하고 언론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데는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는데 네네. 과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수준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라고 알겠습니다. 네, 당하신가 좀 생각해요. 좀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하나하나 좀 뽑아서 좀 두 분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뭐 조간들을 보니까 이중처벌 금지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을 또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가를 쭉 봤더니,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대신 언론 보도에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여기서 어떤 징벌의 어떤 성격을 이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걸 도입을 하면은 형사처벌도 하면서 또 징벌적 손해배상하면 이중처벌 아니냐. 그래서 이건 헌법정신 위배다. 일부 언론이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김성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얘기는 맞아요. 그게 이 논리가 이중 헌법상의 이중처벌 원칙에 좀 뭐 반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중처벌이라는 거에 사실 저는 뭐 공감하기는 어려운 게 이 예. 징벌적 손배가 이제 징벌적이라는 말, 그 아까 손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는 피해만큼만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건 맞는데 네. 지금 그 원칙이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미 많은 곳에서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제도를 어떤 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뭐 논문들도 이미 많은 상태고, 예. 그리고 형사와 민사적 손해배상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도 동일한 상황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손해배상 액수 자체를 좀 늘려보자는 그렇죠. 측면이 강합니다. 손해액이 최대 5배. 손해배상액을 늘려보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저는 공감하기는 어려운 게 좀 있고 예. 그리고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순준 변호사께서는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형사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예. 또 민사적으로 구제를 해서 피해자한테 더 많은 배상이 가게 하는 직접 피해자한테 배상이 가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까지 위반되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과한 논리다. 예, 하지만 말씀 이게 김동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예. 같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좀 영미법계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이유는 사실 명예훼손이 정말 비범죄가 된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명예훼손, 언론사의 명예훼손행위나 이런 거에 타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돼서 적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외국 같다고 같은 생각을 경우는 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나라가 꽤 되죠.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조금 예. 비범죄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적시 부분에 한해서 허위 그렇죠. 사실적시 부분은 또 좀 다른 얘기고요. 예. 근데 아무튼 이중처벌이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좀 약간 좀 과한 논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두 분은 좀 여기서는 좀 약간 좀 공통 분모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결국 방어 논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약간 그거는 이제 형식 논리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쟁점이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보도를 어디까지로 놓을 거냐? 그러니까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지금 돼 있거든요. 법무부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자, 그럼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하고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좀 다르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제 그 언론의 피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명예훼손 당연히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에서 많죠. 나오는 예. 피해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도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있습니까? 예. 뭐 알고 보니까 광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인 줄 알고 믿고 예. 뭐를 했다, 투자나 이런 걸 그렇죠.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예. 물건을 사거나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했다가 아닌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실제로 뭐 소송이 벌어져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소송 사례가 있군요. 예, 그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이제 또 그런 뭐 명예훼손에 국한되진 않고 이 상법상의 규정은 언론사가 이제 그런 뭔가 불법 행위까지 나아갔을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법 규정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손해배상하도록. 예. 결국에는 똑같네요. 이게 크게 사실은 다른 건 없다는, 그러니까 그 적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건 없어질 것이고, 다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아무래도 것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상법상의 징벌적인 부분이 적용되지 않겠나. 그러면 잠깐 보충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판결은 그러니까 그냥 손해액만 그러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판결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러면 어떤 그런 액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된다면 고의성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고의성이나 그것이 불러온 결과라든가 그리고 그 가해한 언론사의 뭐 덩치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손지원 변호사님은? 좀 과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악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과실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또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때는 보통 악의성, 의도성 이 정도의 어떤 반사회적인 목적이 있었을 때 그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했다 뭐는 이유만으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할 위험이 아무래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충은 이제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텐데 네. 사실 가장 문제되는 지점이죠. 사실 가짜 뉴스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허위이고 진실인지 한 명제에서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단언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를 적시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네. 특혜를 받았다,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렇게 했더라도 사실
법 위반의 특혜나 법 위반의 성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의미의 어떤 특혜나 성폭력을 의미한 걸 수도 있고 사실 그리고 종북, 공산주의자, 뭐 친일파,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말들도 사실 이게 사실적시인지 의견 평가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건 자의적으로 정의내기가 굉장히 쉽고 그래서 내진남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내진남가라고 그건 내가 뭐예요? 하면 진짜뉴스 남이 하면 가짜뉴스. 아. 서로가 서로의 기준이 진영에서 고무줄이다? 서로 기준에서 당신이 가짜뉴스라고 서로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잠깐- 팩트체크 기관별로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손지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중요한 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좀 하나 좀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가짜 뉴스라는 게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면 이전에 어떤 명예훼손 소송 사건이 이런 데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언론계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오보하고 가짜 뉴스는 어떻게 다르냐? 사실 이건 너무 이제 그 추상적인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정치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정보를 조작한 행위의 결과물을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짜 뉴스는 이미 그 개념 자체에 고의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계나 학계에서나 법조계에서나 흔히들 말하는 가짜뉴스 개념에서는 예. 오보라는 어떤 과실적인 면이 있는 거는 제외한 그렇죠. 게 그러니까 어떤 예. 그 딱 봤을 때 이건 의도적인 조작 행위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때가 가짜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그게 이제 가짜 뉴스를 규제하면 이렇게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네. 허위 조작 정보에 국한해서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여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허위 사실 적시는 오보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허위 조작 정보에만 국한되는 바로 것은 그거죠.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보 플러스 가짜 뉴스 이렇게 되면 이게 범위가 넓어진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딱 이제 이건 오보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고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정보 조작이다라고 딱 가를 수 있느냐?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느냐 마느냐의 그런 기준점이 이게 될 텐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기는 결국 단순해지는 거네요. 고의성. 근데 중과실까지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확인을 만연히 했다. 그냥 아예 에라 모르겠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질러보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뉴스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악의적인 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법에서. 그래요? 이게 아마 이 중과실은 제 생각인데 만약에 근데 이게 시행이 되면은 예. 그 무분별하게 따라 쓰는 보도나 베껴 쓰는 보도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가 아니라 많죠. 예, 많죠. 예. 근데 그게 허위 사실일 경우가 문제고, 그것도 많죠. 예, 허위 사실을 베껴 쓰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아주 위험할 겁니다. 그 언론사 입장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1순위가 그렇게 그런 경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과실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거의 뭐 동일하게 뭐 사실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베껴쓰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러니까 사실 확인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죠. 이 중과실에 해당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 노력을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오보랑은 예.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경우에는 뭐 중과실이라 그래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국민적 공감대는 뭐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보통 명예훼손 소송 사건에서 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를 한 건 맞지만 전후 과정을 보니까 이건 죄를 물을 수 없어서 무죄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경우가 또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언론계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크로스 체크를 충분히 했고 크로스 체크까지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거든요. 그래도 사실 확인 노력은 충분히 했다. 교차 확인까지 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죄는 묻지 않겠다. 무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게 기준이 되면 중과실도 여기서 기준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정립된 판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손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을 말한 거냐 의견을 말한 거냐 이 구분의 문제라든가 근데 네. 이 구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체적인 지금 판례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의견으로 봐주자는 것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 면도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의 취재 노력 부분과 네. 얼마나 믿을 만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면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다른 어떤 그 주장과 어떤 사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되느냐 일단 아주 기초적인 어떤 판단 근거가 이제 그것인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정말 공익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에 대한 보도라든가 뭐 이런 아주 공익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이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어도 얼마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느냐를 네. 상당히 많이 봐줍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그 중과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뭔가 모르겠지만 고의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거를 입증하고 증명할 것이냐가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 요거가 이제 그 도출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징벌적 성격을 가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실효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이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결국 최대 5배라고 하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지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억제책 자체가 미비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같은 규정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억제책이 미비하지 않은데 가짜뉴스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경제적 타격을 줘서 네. 가짜뉴스가 억제될 것이다라는 점에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물론 사익적인 목적으로 검증 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부분도 물론은 있겠지만 네. 가짜뉴스는 보통 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산, 이용, 소비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적인 목적도 있죠. 네. 특히 유튜브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예, 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 보통은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가 뭐 최근 범람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다고 보입니다. 네. 뭐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없었나? 이런 것도 네. 사실 가짜뉴스란 용어 자체가 지난 대선 때 생겼을 정도로 아주 전쟁이었죠. 가짜뉴스의 전쟁. 그래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독자들의 확증 편향성이 있는 이상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뭐 경제적 타격으로 이게 네. 상쇄될 것인지는 사실 좀 제가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를 이제 질문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명예훼손 사건에 따라서 이제 오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하는 어떤 손해배상액이 보통 통상 한 300, 400, 보통 그러니까 많아야 500. 물론 뭐 아주 극히 이례적으로 2, 3천 나온 경우가 그러니까 몇 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많아야 500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5배를 해도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근데 규모가 큰 언론사 입장에서 이걸 무서워하겠느냐, 그래서 근절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실효성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김성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5배 뭐 제한을 왜 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네, 무제한 주장하는 예,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자주 하다 보니까 네. 느끼는 건데, 작은 언론사든 큰 언론사든 불문을 하고 소송을 막상 벌어지고 뭔가 잘못된 보도였다는 게 인정이 되면은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해주면서 위자료를 좀 안 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속칭 딜 요구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배상 나오는 경우는 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주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 제도가 도입돼서 만약인데 이제 뭐 재판부에서 뭐 1.5배, 2배, 3배에 대한 얘기를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은 그 언론사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스럽고 그 기사를 썼거나 앞으로 이제 기사를 쓰셔야 되는 기자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로 바니투님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100배 정도는 해야죠. 5배는 너무 약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파스쿠님은 피해 보상 금액이 변호사 비용에 되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예,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예. 제가 생각해도 애초에 지금 이게 손해배상 액수가 적다라는 지적이 나온 건 사실 애초에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 인색했던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기존의 손해배상 지금 법원에 위자료 산정 액수를 조금 확장하고 여기에 인색하지 않게 합리화시키는 걸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얼마 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10년간 청구액 평균이 2억이었어요. 근데 인용액 평균이 2천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청구액만 사실 많이 인용을 해줬어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거의 판례를 법관의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판례에서 축적된 그런 어떤 500이 적당하다 뭐 이런 수준의 그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언론은 정말 허위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사례에 대해서는
위자료 뭐 인용액을 합리화해서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알겠습니다. 마무리에 요거는 좀 그 사실관계 좀 확인차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한 분만 대답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 언론사인지 아니면 개인, 다시 말해서 유튜버나 블로거까지도 이 대상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이제 상인으로서 상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뭐 분명히 맞을 것이고요. 예. 근데 그 1인 미디어나 개인 유튜버, 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영리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것이고 네. 그런 건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판단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상사 문제로 볼 것이냐 민사 문제로 볼 것이냐. 아. 예, 그리고 이 개정안 자체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예. 내가 상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걸 만약인데 제가 1인 미디어에게 어떤 피해를 당해가지고 1인 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1인 미디어 너 이걸로 돈 벌잖아 라고 하는 것이고 1인 미디어가 아닙니다. 난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네. 증명을 해야 되는 아 상황.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콘텐츠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1인 미디어도 포함이 된다. 네, 포함이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렸거든요. 유튜브로 이은하님이 기자들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고 삽시다. 이런 의견.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뭐 두 분 동의하시죠? 제일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순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